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예전에는 드라마나 영화를 더 좋아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눈에 들어오고 관심이 가네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많은 것만큼 황당하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곳 사연들을 보며 내 주변 어딘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겠구나 했는데 그 일이 저에게 벌어질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한동안은 마음 정리하느라 일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이곳에 찾아오지 못했는데 이렇게 애청자에서 사연을 들려드리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집 가족 구성원은 저와 부모님 그리고 저보다 3살 어린 여동생 이렇게 4식구였습니다. 저희 집 형편은 그다지 좋지 못했어요. 부모님 두 분께서도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라오시다 보니 공부보다는 당장의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셨고 그래서 남들보다 짧은 학력을 가지고 계셨죠. 10대, 20대 때는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고 결혼을 하신 후 30대, 40대 때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흘린 땀과 노력에 비례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쉬는 날 없이 그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사셨지만 사무직이 아니라 몸을 쓰는 일, 배움이 짧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가난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막 태어났을 때나 저와 여동생이 자라 집안 형편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을 때나 가난한 형편은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정말 열심히 사셨고 저희들에게 작은 것 무엇 하나라도 더 해주려 노력을 해오신 걸 알고 있었어요. 항상 저와 동생에게 다른 아이들 누리는 걸 해주지 못하신다며 미안해하셨죠. 또 물질적으로 잘해주지 못하면서 일을 하느라 곁에 같이 있어주지 못하시는 것도 항상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항상 미안함을 표현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제가 더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서로 출발선이 달라 불공평한 삶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생계를 위해 배움의 기회마저 놓친 후에는 그 격차가 노력으로도 좁혀지지 않다니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잘못된 구조를 바꿀 순 없겠지만 부모님께서는 기회조차 없으시던 배움의 길이 있으니 이걸로 우리 가족의 형편을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성공을 하여 힘들게 사시는 우리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죠. 제가 한 노력의 보상인지 아니면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좋은 머리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다른 친구들처럼 비싼 사교육 하나 받지 않고도 명문대학으로 진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명문대 진학만으로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수험생 시절과 비슷한 노력을 대학에 가서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수험생이 된 동생을 도와주기 위해 과외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대학 성적 관리를 하면서 이력서에 한 자라도 더 추가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공부와 공모전들까지 참가를 했고 그렇게 바쁜 시간 중에도 과외를 하며 정말 열심히 살았죠. 바쁜 일정에 너무 힘들어서 과외라도 줄여볼까 싶었지만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생각하면 쉽게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몇십 시간 일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받는 돈에 비하면 정말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일을 하며 제 나이 맞지 않게 큰 돈을 벌고 있으니 얼른 생각을 고쳐먹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과외로만 버는 돈이 꽤나 많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방학이 되어 과외하는 데 온 시간을 쏟아부어 보니 신입 직장인 초봉에 한 달 월급을 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교육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제가 수험생 시절 때에도 인터넷 강의로 연봉 10억 스타 강사다, 문제집 파는 걸로만 1년에 몇 억을 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성공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과외를 해오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제 적성에도 맞다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선배들과 인터넷으로 학원 강사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죠. 그렇게 알아본 결과 꼭 유명 학원 스타 강사가 아니더라도 큰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닐 때보다 더 커진 사교육 시장으로 인해 그때 스타 강사는 작은 기업체만큼 돈을 번다고 하니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물론 학원 강사가 된다고 다 돈을 잘 버는 건 아니었지만 내 노력의 여부와 능력에 따라 대기업 회사원보다 더 이른 나이에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수천 수만 명이 되는 학원 강사들 가운데 제가 잘 된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안 될 거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스타 강사는 꿈도 꾸지 않았고 유명 학원가에서 일만 할 수 있게 되어도 성공이다 싶어 학원 강사를 꿈꾸게 되었죠. 학원 강사를 목표로 대학생 시절 경력도 쌓고 공부도 하면서 꿈에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과외 경력으로 인해 강남의 아주 작은 학원에서부터 학원 강사 일을 시작할 수 있었죠. 그 후 밤낮 가리지 않고 학원 일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일에 매달린 결과 한 해 한 해 더 큰 학원으로 옮길 수 있었고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었죠. 그렇게 대학 졸업 후 학원 일에만 온 신경을 쓰고 일을 해오다 보니 강사 경력 15년 만에 나름 알아주는 학원 강사가 되어 있었고 연봉 또한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벌게 되었어요. 제가 목표로 삼았던 꿈보다 더 나은 모습에 제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평생의 바람이던 부모님을 좋은 곳에서 편히 모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성공을 하게 되며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잃거나 포기했었죠. 그중 하나가 연애와 결혼이었습니다. 제 주위에는 이미 다들 결혼을 한 상태였고 자녀를 둔 사람들도 있었어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들 연애 정도는 하면서 살아왔고 저와 다르게 자신들이 스스로 결혼과 연애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성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오다 20, 30대 평범한 여자들이 즐겨야 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포기했던 거였고요. 물론 정말 마음에 든 사람이 있었더라면 또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목표하는 바 모든 것을 이루고 여유가 생긴 그때는 연애를 바라면서도 때를 놓친 것 같아 연애와 결혼 모두 반쯤은 포기한 상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 남자가 먼저 대시를 해오게 되죠. 그때는 그 남자와의 만남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후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요. 그 남자를 만나게 된 건 학원 선생님들 전부 다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다들 강의 준비와 공부로 바쁘다 보니 학원 기념일이나 축하할 일이 있어도 회식을 하진 않았어요. 보통 업무 메일로 공지를 하거나 축하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날은 신년이기도 하고 작년도 성적과 매출이 급성장을 하여 축하하는 자리를 다 같이 하는 점심 식사로 대신하기로 했죠. 그런데 그 자리에 남자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원장 선생님과 일 관련으로 상의를 하러 온 상황이었는데 온 김에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죠. 인터넷 강의 동영상 관련해 일해주시는 업체 대표라고 소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식사를 하는 중에 저를 계속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인가 싶었어요. 과거 대학생 시절 과외를 해주었던 학생이거나 학원 강사 초창기 만난 인연인가 싶었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는 기억이 나질 않는 겁니다. 딱히 남자 측에서도 저에게 아는 척을 하거나 물어오지 않으니 사람을 착각한 줄 알고 그냥 넘기려고 했죠. 이후 식사를 마치고 강의 준비를 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남자가 저에게 뛰어오더니
대뜸 연락처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요, 저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왜요? 그리고 아까 식당에서도 계속 저를 보시던데 혹시 저희가 구면인가요? 아니요,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제 이상형이거든요. 남자친구 없으시면 저랑 몇 번 만나보시죠. 한눈에 봐도 나이차가 한참 나는 남자가 당돌하게 마음에 든다고 만나자고 하니 기분이 좋으면서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우선 강의 시간에 늦을 것 같아 연락처를 주고 떠났지만 그때까지도 그 사람이 남자로 느껴지진 않았어요. 내 나이를 알게 되면 알아서 물러설 것 같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넘기려 했죠. 그날 밤 늦은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남자에게서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마디 주고받으며 제 나이도 밝히게 되었죠. 그런데 남자는 여전히 당돌하게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며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나를 좋게 봐준 게 기분이 좋아 한번 만나서 밥이나 사주고 끝내려고 했죠. 그런데 남자는 식사 자리에서도 저에게 관심이 있다며 마음을 드러냈고 다시 한번 사람 대 사람으로서 자신을 평가해달라고 했습니다. 묘하게 남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나이답지 않게 진지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었죠. 그 후로도 몇 차례 만남을 가지게 되면서 더 좋은 남자라는 걸 알게 되었고 서로 나이를 신경 쓰지 않은 채 연애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 연애 초기 생각지도 못하게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직 저에 대한 정보가 없으신지 아들의 여자친구인 제가 궁금하다며 남자친구의 만류에도 같이 자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머님께서 제 나이를 들으시고는 당황해하시며 실언을 하셨습니다. 어머, 근데 공부만 너무 해도 안 되나 보다. 나는 햇빛 안 쐬면 피부가 좋을 줄 알았는데 나이답지 않게 영 별로네. 우리 동률이 만나려면 피부 관리 좀 받아야겠어. 그런데 올해 나이가 몇이라고 그랬지? 네, 저 올해로 38입니다. 뭐? 38? 38이라고? 우리 동률이가 이제 29인데 곧 40인 사람을 만난다고? 동률아, 너 제정신이니? 저도 제 나이가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 나이를 듣고 불편해하시는 어머님 심정이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지 사람 있는 앞에서 대놓고 기분 나쁜 티를 내시는 어머님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 얼굴이 달아올랐죠. 그 후 함께 자리를 하는 동안 어머님께서는 머리에서 생각나시는 그대로 입 밖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여러 번 곤혹스럽게 만들었어요. 그 일을 겪고 나서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알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앞날을 예측하고 더 심한 일을 겪기 전에 그만두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후회스럽네요. 그날 이후 어머님과 다시 또 만남을 가지게 될까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함께하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후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남자친구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어머님을 제외하면 남자친구는 정말 좋은 남자였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 어느 누구에게도 좋은 남자라고 생각될 만큼 여자친구인 저에게 잘해주었죠. 경제적인 능력은 부족하긴 했지만 남자친구가 제 나이를 신경 쓰지 않았던 것처럼 저 역시 남자친구의 경제적인 부분을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사실 말만 대표지 업체 직원은 한 명이었고 늘어나는 경쟁 업체로 벌이가 좋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누구나 다 아쉬운 점이 있듯이 유일하게 있는 단점이었고 그 외에는 모든 게 제 이상형에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자와 연애를 하면서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결혼을 한다고 해도
어머님의 반대가 예상되어 걱정이었고, 결혼을 안 한다고 하면 헤어질 걸 알면서 이어지는 연애라고 생각이 들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저에게 해왔어요. 프로포즈마저 제가 상상한 그대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지만 현실적인 이유가 생각이 나서 결국 거절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남자친구와는 헤어지게 될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는 끝까지 저를 붙잡고 이유를 물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애매하게 대답하던 저도 결국에는 솔직한 이유를 말하게 되었죠. 그러자 남자친구는 또다시 몇 날 며칠 동안 저를 설득시켰어요. 다른 것 신경 쓰지 말자고 말하며 자신이 어머님의 반대를 설득시켜보겠다면서 말이죠. 저 또한 남자친구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오는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평생 집안을 위해 고생을 해온 제가 시집을 가게 되었다면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러 온 남자친구도 다른 걸 묻지 않고 이것저것 챙겨주시며 잘해주셨죠.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첫 만남에서도 제 나이를 가지고 말이 많으시던 예비 시어머니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걱정이 되었죠. 결혼을 위해서는 꼭 넘어야 하는 일이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찬바람 쌩쌩 부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게 되었죠. 제가 집으로 들어와도 소파에 앉아 보던 TV에서 눈을 돌리시지 않고 계시던 어머님께서는 따로 저를 맞을 준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나이 많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들이 데려온 사람을 위해 간단한 식사와 차는 준비해 주실 줄 알았는데 횡한 집을 보니 민망하더라고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민망한 상황을 만회해 보려고 직접 식사상을 차리겠다고 했죠. 그러자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궁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날짜를 착각하셨나 보다. 내가 간단하게 우리 3명이 먹을 밥 차릴게.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 통률이 네가 밥상을 차리긴 왜 차려? 애초에 집에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이럴 필요도 없었는데. 내가 밥 차릴 테니 너는 앉아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얼은 채로 시모의 큰 목소리에 기가 죽어 있었죠. 그렇게 억지로 차린 밥상은 딱히 손님이 와서 차린 음식상으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있던 반찬 내오고 먹던 찌개 다시 끓여온 것밖에 없었죠. 먹으면 체할 것 같아 남자친구에게 밥을 적당히 덜어달라고 하고 넘어가지 않는 밥을 억지로 먹었어요. 그러니 그것 가지고 또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죠. 쟤는 나이도 많아서 연비도 떨어질 애가 무슨 밥을 저렇게 적게 먹는다니. 저럴 거면 먹지를 말지. 왜 남의 반찬에 침을 묻혀? 그쯤 되니 남자친구도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비호하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인사드린다고 찾아온 사람에게 최소한의 손님 대접은 하셔야죠. 그리고 왜 굳이 안 해도 될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나오세요? 저 꼭 이 사람과 결혼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치한 행동 좀 하지 마세요. 뭐? 유치해? 너 벌써부터 저 여자 편드는 거냐? 지금부터 이러면 나중엔 얼마나 더 하려고 이러는 거야? 남자친구가 너무 흥분한 것 같아 더 흥분을 하기 전에 어머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자친구를 같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봤자 긍정적인 이야기는 들을 수 없을 것 같아 인사를 드리고 나오게 되었죠. 그날 이후 본격적으로 결혼을 반대하는 시모에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저에게 자신의 아들 곁에서 떨어지라고 갖은 협박을 해오는 시모에게 시달림을 당하게 되었죠. 전화 문자 테러는 기본이었고 점심시간 학원 앞에서 저를 잡아다가 점심시간 내내 남자친구와 떨어지라며 요구를 하셨어요. 그렇게 시달림을 받다 보니
심호 때문에 없던 위장병도 생기고 원형 탈모도 왔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그 정도였는데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더 쓰리고 아프겠어요. 그런데 저도 평생 도끼 하나로 그 자리까지 올라와서 그런지 심호가 그런 행동을 할수록 기필코 결혼 승낙을 받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호에게 받은 상처를 남자친구가 대신 감싸줬기 때문에 심호의 시달림에 굴하지 않고 결혼의 뜻을 굽히지 않았죠. 무조건 버티고 있으면 부딪히기만 할 것 같아 심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극정성을 다해보기로 했죠. 애들 강의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심호가 좋아하는 음식들 리스트를 받아 직접 요리를 해서 아침마다 가져다 놓기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효과가 있는 건지 심호가 학원으로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와 문자를 해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이렇게 달래는 방법이 심호의 결혼 반대에 적절한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좀 더 힘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심호의 취향에 맞는 선물들을 준비해서 남자친구가 집에 없는 사이 찾아가게 되었죠. 제가 가져온 선물을 보시며 환하게 웃음을 짓던 심호는 이내 제가 앞에 있다는 걸 깨닫고 표정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결혼은 안 된다며 결혼 반대의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목소리와 달리 눈은 계속 제가 선물해온 것들에 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눈치챈 것 같아 하자 심호는 민망한지 제 손을 잡고 자기 아들 좀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정이야. 너가 우리 통유리보다 어른이니까 뭐가 옳은 행동이고 옳지 않은 행동인지 알 거 아니니. 우리 통유리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나중에 후회할 짓 하는 거야. 나이 한참 많은 네가 잘 타이르고 우리 통유리 바른 길로 보내줘야 하지 않겠니? 제발 네가 통유리한테 말 좀 해줘. 도대체 뭐가 옳은 일이고 뭐가 바른 길이라고 하는 건지, 그렇다면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하는 게 올바르지 못한 일이고 나쁜 길이라고 하는 건데, 듣고 보니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그렇다고 화를 낼 수는 없어서 최대한 예의 차려서 말에 반박을 했죠. 그랬더니 심호는 그게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갑자기 호구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끈질기게 결혼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어린 남편 잡아서 팔자 펴보라고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구나. 솔직히 우리 아들은 이제 막 시작했다고 하나 한 회사 대표이고 너는 수많은 학원 선생들 중 한 명 아니냐. 그것도 나이가 많아서 잘려도 한참 일찍 잘릴 텐데 젊은 남편 옆에 딱 붙어서 편하게 살려는 속셈인 걸 모를 것 같아? 어머님, 저 어떤 남자든 그 남자 잡아서 팔자 필 생각 없어요. 그리고 제가 남자 팔자 피게 해주면 피게 해줬지 누구한테 붙어서 살 생각도 없고요. 어머님께서 어떤 학원 강사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동률씨가 버는 돈에 몇십 배는 더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만 해도 앞으로 동률씨가 벌여오는 돈 안 받고 생활 꾸려갈 수 있는 능력 되고요.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 저를 그냥 며느리로서 어떤 사람인지 봐주세요. 저 어머님과 잘 지내고 싶어요. 제 남자친구의 어머님이시고 결혼하면 시어머니가 되실 분 잘 모시고 살고 싶다고요. 나이 빼고는 다 자신 있었기 때문에 심호를 붙잡고 제가 살아온 인생과 쌓아온 경력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을 짐작할 수 있게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나은 사람이라는 걸 알자 심호는 당황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어떤 식으로든 결혼을 반대할 이유를 말해야 했는지 심호는 고리타분한 옛날 생각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요구하기 시작했죠. 나는 그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여자가 사회생활 잘해서 뭐하니? 그러면 자식은 누가 키우고 자식을 얼마나 올바르게 키울 수 있다고? 여자는 말이다, 집안에서 남편 내조 잘하고 자식 잘 키우면 되는 거야.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한 거는 집안 관리를 해야 하는 여자들이 일한다고 밖으로 쏘다니니까 가정교육이 무너져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너 그렇게 내 아들과 결혼하고 싶다면
지금 하는 학원 생활 그만둘 수 있겠니? 네가 그만둔다고 하면 내가 이 결혼 허락하마. 시모는 아마 제가 학원 생활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걸 알고 그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이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학원 생활을 포기하는 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시모에게 대답을 하려는 순간 남자친구가 집으로 들어오며 저를 데리고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앞선 이야기를 들었는지 저를 설득시키기 시작했죠. 당신 설마 포기하겠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지? 그럼 나보고 포기를 하라고? 그건 안 돼. 학원 생활 포기하면 정말 다 포기하는 거야. 나 아이 키우면서 학원 생활도 잘할 수 있어. 내가 평생 어떻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전부인 걸 포기해.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 나도 당신 학원 생활 그만두는 건 원하지 않고. 근데 지금 어머니 앞에서 사실대로 말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야. 말만 그렇게 하고 그냥 다녀도 되잖아. 우선 그만뒀다고 거짓말하고 학원에서 또 학부모들이 하도 다시 나와달라고 해서 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 이미 결혼까지 앞마당에. 나도 당연히 바람 잡을 거고. 그냥 지금 어머니 말씀 따르는 척만 하자. 방금 당신도 들었잖아. 어머니께서 결혼 허락하겠다고 한 거. 남자친구의 그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손가락으로 약속까지 걸며 결혼 후 시모의 횡포를 막아주겠다고 하니 결혼을 위해 거짓말을 하기로 했죠. 그렇게 시모에게 고심을 하는 척하며 학원 강사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설마 자신의 말을 들을 줄 몰랐던 시모는 크게 놀랐죠. 어찌되었든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은 못했어요.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을 무산시키려 노력을 했죠. 이전까지는 궁금해하지 않던 제 건강을 염려하며 같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내가 결혼을 허락하고 나니 그제서야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다더라. 너 나이가 있는데 갑자기 세상 뜨면 우리 동률이는 뭐가 되니? 나랑 같이 건강검진 받고 결과 좀 확인해보자. 결혼하고 나서 애 못 가지는 것도 이혼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애 가질 수 있나 확인도 해보고 뭐든 확실히 확인하고 가는 게 맞지. 건강검진이야 학원에서 매년 하기도 하고 사비로 추가적인 검사를 받고 있었으니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모는 또 다른 수를 생각해냈죠. 솔직히 네 나이가 되는 동안 결혼 한 번 안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구나. 그 전에 한 번 갔다 오고 아닌 척 뻔뻔하게 나와 동률이를 속이고 있을 수도 있지 않니? 네 말대로 그렇게 잘난 너인데 왜 남자가 없었겠어? 혼인관계 증명서 떼면 네가 한 번 갔다 왔는지 두 번을 갔다 왔는지 알 수 있다고 하니 점심시간 이용해서 나랑 같이 떼서 확인해보자. 여자로서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예비 시모에게 화가 났지만 그래도 참고 버텼습니다. 정말 참기 어려운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었지만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나서 두고 보자며 참고 또 참았죠.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다짐을 새로이 하던 중에 드디어 시모가 결혼을 허락한다는 전화 연락을 해왔습니다. 마음고생을 하면서 시모가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 고생 끝에 결실을 보게 되었던 거죠. 거기다 시모는 저에게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열은 건지 선물까지 준비를 했다 말했습니다. 저에게 시간 편할 때 아무 때나 연락을 주고 집에 와달라고 했지만 혹시 지체를 했다가 시모가 또 변심을 할까 싶어서 그날 당장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퇴근을 하고 남자친구와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시모가 있는 집으로 가게 되었죠. 그날 처음으로 시모에게 밥상다운 밥상을 받아볼 수 있었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난 후 정리를 하고 남자친구와 계획해둔 결혼 준비를 시모에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뭐가 그리 급한지 시모가 준비한 선물을 지금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태도가 바뀐 시모가 준비했다는 선물에 내심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저에게 건네주는 선물을 받았죠. 뭐하니? 풀어보지 않고. 여기서 풀어봐도 될까요? 그럼 내가 있는 앞에서 풀어봐야 하는 선물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길래 당신 앞에서 풀어보라는 건지 싶었죠. 잔뜩 기대를 한 상태로 선물 상자를 열어봤는데 그곳에는 봉투 한 장, 칼 한 자루, 그리고 부동산 계약서가 있었어요. 사실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모두 생소한 물건들이었죠. 칼은 신혼 선물로 주신다고 해도 봉투와 부동산 계약서는 좀처럼 무슨 선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모를 쳐다보며 이게 무슨 의미로 한 선물인지 물어보게 되었죠. 어머님, 지금 저한테 주신 선물이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이게 다 뭐예요? 다 선물이지. 너는 학원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해력이 딸려서 어떡하니? 내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줘야겠어? 민망하게. 죄송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다 뭔가 싶었어요. 특히 다른 건 어떻게든 끼워 맞춰 보겠는데 이 흰 봉투는 도저히 모르겠네요.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듣고 그대로 해라. 알겠지? 우선 거기 칼의 의미는 너도 많이 들어봤을 거다. 이제 네가 우리 박씨 집안 사람이 되는 거니 너희 친정과는 연을 끊으라는 의미로 선물한 거야. 요즘 며느리들은 명절, 어버이날 등등 시댁 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이나 똑같이 한다며. 난 그렇게 하는 거 이해 못한다. 명절이면 3일이든 4일이든 꼬박 우리 집에서 있다가 가야지. 친정이야 그 다음 주말에 짬을 내서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어버이날도 마찬가지다. 뭐든지 시댁일이 먼저고 시부모님이 먼저인 거야. 너야 시아버지가 안 계시니 나만 챙기면 되는 거고. 우리 집은 제사도 꼬박꼬박 챙기니 미리 달력에 적어놓고. 저뿐만 아니라 남자친구까지 있는 앞에서 당당하게 출가 외인으로서 시댁일만 챙기라고 하는 시모가 어이가 없었지만 그 정도의 모습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다만 이렇게 뻔뻔하게 대놓고 요구를 할 줄은 몰랐었죠. 그래서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만 이 다음 이어질 봉투와 부동산 계약서 선물의 의미는 얼마나 더 어이가 없는 요구일지 걱정이 되었죠. 그럼 이 봉투의 의미는 뭔가요? 혹시 예단비에 대한 건가요? 부조금 받니? 흰 봉투에 예단비를 받게. 그 봉투는 네가 스스로 한 말 지키라고 주는 거야. 내 눈앞에서 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혹시... 그래. 그건 이 사직서 넣을 봉투야. 오늘 당장 사직서 쓴다고 해도 너 대신할 사람 구하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하루라도 빨리 쓰는 게 낫지. 안 그러니? 오늘 내가 보는 눈앞에서 사직서 쓰고 다음날 너희 원장 선생님께 드려라. 네가 사직서 냈다는 확인사진 꼭 찍어서 보내고. 이건 네 입으로 말한 거니 불만 없지? 이건 칼보다는 나았습니다. 어차피 이 일은 남자친구도 시모를 설득시켜주겠다며 저를 도와준다고 했던 말이 있었으니까요. 사직서야 쓴 척을 하면 되는 거고 다음날이면 제가 원장 선생님께 사직서를 냈는지 안 냈는지 시모가 알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드디어 마지막으로 부동산 계약서만 남아있었습니다. 이 정도 분위기라면 대충 예상되던 게 있었어요. 신혼집 구할 때 시모 근처로 이사를 오라고 한다거나 제가 부담을 더하는 정도의 요구라고 생각했죠. 그 정도 역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놓고 있었죠. 그런데 시모 입에서 놀랄만한 이야기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건 네가 나한테 해줄 부동산 계약서다. 네? 제가 어머님께 할 부동산 계약서라고요? 그래. 쉽게 말해서
예단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내가 곱게 키운 아들 네가 억지로 데려간다는데 그 정도 해와야 되지 않겠니? 솔직히 네 나이에 어린 남편 얻게 된 거면 내가 요구하는 집 한 트럭은 가져와야 하는 거지. 안 그래? 이 정도면 나도 많이 양보하고 배려해 준 거야. 어느 시어머니가 늙은 며느리를 보고 싶겠니? 네가 밖에서는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잘난 모습 다 먹어치우는 큰 결점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결혼을 못한 거 아니겠니? 그런 네가 어리고 얼굴도 잘생긴 우리 아들 데려가는데 그에 걸맞는 값은 치르고 데려가야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집도 엄청 으리으리한 집도 아니고, 내가 들어보니까 강남에 공원 있고 천도 있고 거기다 시민운동장이 있는 동네가 있더라. 거기 운동장을 내 나이 또래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니 그쪽에서 지내면 친구 사귀기도 편할 것 같고 여러모로 살기 좋을 것 같아. 신축도 많이 들어와서 괜찮은 집 많다고 하니까 재테크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한 30평대 높은 층으로 해서 하나 구해와라. 너가 학원 때문에 바쁘다면 내가 직접 돌아봐도 되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 어이없는 말을 듣게 되니 기가 차지도 않더라고요. 시모하는 말에 전부 예스로 받아주니까 저를 완전 자기 밥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돈을 잘 벌고 모아둔 돈이 많다고 해도 강남 그 노른자 땅에 30평대 아파트를 예단으로 해오라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시모 표정을 보아하니 농담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예단으로 해오면 시댁에서는 저희 집에 무엇을 해줄 거냐며 물어보게 되었죠. 원하시는 아파트 제가 해오면 어머님께서는 저희 집에 뭘 해주실 거예요? 제가 해오는 아파트값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 반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뭐? 너 지금 제정신으로 말하는 거니? 이 결혼 누가 매달려서 하는 건데? 내가 반대한다고 했을 때 물러났으면 나도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다. 근데 네가 하고 싶다며? 그러면 참말 말고 내가 해오라는 대로 할 것이지. 무슨 참말이 이렇게 많아? 내가 아까도 말했지. 너 지금 나가봐라. 우리 통유리 같은 아이 네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여자가 네 나이면 배 나오고 머리 까진 남자 만나야 할 때야. 네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그게 네 분수에 만든 상대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혼을 승낙해주면 기면서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지. 어디서 예물을 해오라 말아야. 시모는 이번에도 제 나이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저도 더는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모가 말을 하는 동안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냈죠. 기가 막혀 열불이 터진다는 걸 보여주려 손으로 부채질도 하고 한숨도 턱턱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제 행동을 보고 기분이 나빴던 시모가 무슨 짓이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죠. 너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기분 나쁜 티를 다 내는 거니? 내가 네 친구야? 어디서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해? 그러면 이런 말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아들이 소중하다고 하지만 저도 저희 부모님께는 소중한 딸이에요. 그럼 뭐든 적당히 하셔야죠. 이건 좀 아니잖아요. 제발 뭘 말씀하실 때 생각이라는 걸 하시고 말씀하세요. 듣는 사람 감정도 신경 쓰시라고요. 저도 이번에는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어쩔 수 없다며 시모 뜻대로 한다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내내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시모가 하는 말 모두를 받아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제 몸이 끌어당겨졌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자친구가 제 팔을 잡고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간 거죠. 너무 갑자기 벌어진 일이고 남자친구가 제 팔을 아프게 잡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팔 좀 놓고 해. 갑자기 왜 이래?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결혼 안 할 거야? 그냥 알겠다고 하면 될 걸 왜 사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해?
그러면 저 소리를 듣고도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니? 너희 어머니께서 해오라고 하면 난 거부도 못하고 무조건 해와야 해? 당신도 지금 바로 옆에서 들었잖아. 아니, 지금까지 어머님께서 나한테 어떤 말들 하신지 알고 있잖아. 그런데도 그런 말이 나와? 남자친구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잘하던 남자친구가 아주 잠깐 시모에게 말대꾸를 하고 반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 탓을 하려고 했어요.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남자친구에게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자친구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잠깐을 못 참아. 이제 다 왔잖아. 허락만 받으면 되는 걸 가지고 왜 그깟 자존심을 세우고 그래? 결혼만 하면 지금 무슨 말을 듣든 무슨 약속을 하든 상관없는 상황인데 왜 괜히 어머니 성질을 건드려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만들어? 나이도 많은 사람이 어른 비위도 못 맞추고 이게 뭐야? 솔직히 지금까지 잘 참아오길래 앞으로 결혼 생활 하면서도 어머니랑 부딪힐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나 아까 당신이 어머니한테 하는 모습 보면서 당신한테 좀 실망했어. 당신 기분 아는데 우선은 결혼 허락이 중요하니까 밖에 나가면 어머니한테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 기분 나빠서 더 심한 말 하더라도 다 알겠다고 하라고. 남자친구에게 그 말을 들으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차려졌습니다. 아니죠. 이 남자의 밑바닥에 있는 본심을 알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예비시모에게 받아온 모진 말들과 수모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 위로는 못해줄 망정 짜증을 내고 시모 편을 들고 있다니 남자친구 한 명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참고 있던 건데 더 이상은 못해먹겠더라고요. 저에 비하면 빈손으로 장가오는 거나 다름이 없는 돈 주제에 그따위 말을 하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모에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겨우겨우 참고 있던 마음속 화가 남자친구의 말에 터지게 되었죠. 그래서 제 탓을 하는 남자친구의 얼굴을 머리로 그냥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가 저를 째려보고 있는 시모에게 그동안 당해왔던 일에 대한 분풀이를 하기 시작했죠. 왜? 동률이도 네가 잘못했다고 하지? 네가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도 나까지 네 친구로 생각하면 어떡하니? 잘못 비는 거 보고 내가 용서해줄지 안 해줄지 생각해볼 테니 우선 와서 빌어라. 방에서 들리는 아들 말을 듣고 제가 또 수그리고 시모 밑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아직도 제가 자신을 시어머니로 생각하고 있는 줄 알고 갑질을 하려고 했어요. 그 얄미운 얼굴이 너무 꼴보기가 싫어 시모 앞에 있던 밥그릇을 면상에다가 엎어버렸습니다. 빌어? 빌긴 내가 왜 빌어? 내가 이 결혼 이렇게까지 숙이고 들어와야 하는 거야? 당신 집안에 내가 며느리로 들어오면 감사하다고 무릎 꿇고 머리 조아려야 하는 판에. 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미쳤냐? 너 내 아들이랑 결혼 안 하겠다는 거야?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지 나이 많다고 시어머니 될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네? 또 그놈의 나이. 그래, 나 나이 많아. 나이 많다고. 근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너도 나이 많잖아. 너 우리 엄마보다 나이 많은 거 아니? 너 그러고 살다가는 네 아들 결혼식 보기도 전에 죽어. 내가 더러워서 네 아들이랑 결혼 안 해. 별것도 없는 놈. 조건 하나 보지 않고 사람 하나 보려고 했는데 너 같은 시엄마 있는데 결혼하고 싶겠니? 그뿐이야. 네 아들도 똑같아. 내가 지금까지 수모를 당하더라도 결혼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오늘 보니까 네 아들도 글렀다. 나이가 30이 되어도 아직까지 철부지에 지 주제 파악 하나 못하는 모자란 놈이야. 다행이지. 당신 덕분에 내가 제발로 지옥에 빠질 뻔하다 정신 차릴 수 있었어. 그리고 뭐 선물? 내가 해오는 걸 가지고 선물이라고 해? 그럼 이건 내 선물이다. 씨. 저에게 욕을 먹고서도 아무 말 못하는 시모에게 제가 주는 선물이라며 시모가 건네준 봉투와 부동산 계약서를 찢어서 얼굴에다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을 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저에게 얼굴을 맞아 코피를 흘리는 남자친구가 집을 나가려는 저를 잡아 세웠어요. 자기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떠나지 마. 내 입장에서는 결혼이 코앞이니까 그랬던 거야. 지금까지 당신이 어머니한테 고생당하면서 한 게 있잖아. 그게 아까워서 그랬던 거라고. 결혼이 눈앞이라고 하니까 순간 답답해서 그랬어. 정말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당신 마음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하지 않을게. 이번만 용서해줘.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저에게 무릎을 꿇고 코피를 흘리는 채로 미안해하며 사과를 하고 있었지만 방금 전 남자친구에게서 당한 일로 돌아선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 일은 서로 간의 다툼이라고 생각하고 넘긴다고 해도 저런 생각, 저런 성격 가진 시모랑 어떻게 한 가족으로 살면서 얼굴 보고 살겠어요. 만약 남자친구와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해도 분명 나이 많은 제가 지 아들과 결혼해서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며 감나라 배나라 간섭질을 할 게 분명했죠. 정신을 차린 마당에 또다시 실수를 반복할 수 없었습니다. 싫어. 내가 뭐가 모자라서 너랑 결혼해서 너네 엄마한테 무시를 당해야 하니? 여자가 연상이면 죄 짓는 거야? 그러면 나보다 경제적으로 한참 모자란 너는 무슨 죄를 지은 건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무슨 무시를 당해야 하는 건데? 너가 잘한다고 해도 네 엄마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 얼마 못해. 너도 네 엄마가 좋아하는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또다시 집을 떠나려는 순간 이번에는 지 아들 코피가 났다며 시모가 호들갑을 떨었어요. 뭐야, 동률이 너 왜 코에서 코피를 흘려? 이건 인연이 이렇게 한 거야? 야, 네가 뭔데 우리 귀한 아들 코에서 피가 나게 해? 인연이 정말 미쳤나? 동률이 너도 정신 차려. 늙어 빠져서 곧 할머니가 되려는 뭐가 좋다고 붙잡아. 전년보다 잘나면서 어린 여자 널리고 널렸다. 나이 많다고 유세 떨면서 지 남편 패는 여자가 뭐가 좋다고 난리야. 너 전년이랑 살면 맨날 이 모양 이 꼴일 거야. 그러니까 그만해. 그냥 돌아서려고 하는데 시모하는 말이 거슬려서 도저히 그냥은 못 가겠더라고요. 분명 방금 전 주제를 알아차리게 말을 해줬는데 그새 까먹은 것 같아 다시 퍼부어졌죠. 꿈도 야무지시네. 도대체 뭘 믿고 네 아들이 그런 여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코딱지만한 사업체, 직원도 겨우 한 명이고 경쟁업체는 수두룩해서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당신 같은 시어머니가 있는데 누가 시집을 와? 성격이 지랄맞은데. 누가 들어와도 지 아들 귀하다고 여자 트집 잡아서 깎아내리고 뭐라도 하나 더 빼먹으려 할 거 아니야? 집에서 남 괴롭힐 생각할 시간 있으면 밖에 나가서 당신 아들 급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나서 말해. 그리고 내 급은 어느 정도인지 당신 눈으로 확인해보고. 능력도 없으면서 욕심만 많아가지고 지 아들 결혼하는 걸로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해? 당신 그 나이 먹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안 그래도 심술보 덕지덕지 붙어서 꼴보기 싫은 얼굴 더 꼴보기 싫게 만들지 말라고. 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괜히 말을 꺼냈다 본전도 못 찾을 듯 싶어서 말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젠 정말 이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지긋지긋하고 진이 빠져서 더는 못 있겠다 싶어 그 집을 떠나게 되었죠. 그렇게 악몽 같았던 시모와의 시간이 끝이 나게 되었어요. 물론 남자친구는 그날 이후에도 꾸준히 자신이 잘못했다며 그리고 시모도 반성을 하고 있다며 저를 붙잡으려 연락이 왔습니다. 미련이 남는 건 남자친구 쪽이었지 저는 시모에게 치가 떨릴 정도로 시달렸기 때문에 미련 하나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저에게 화를 냈던 그 순간도 잊혀지지 않았죠. 그래서 계속 오는 연락을 차단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불편한 마주침을 방지하고자 원장 선생님께 인터넷 강의 동영상 관련으로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다며 핑계를 대고 더 나은 곳으로 계약을 하자고 건의를 했죠. 굳이 바꿀 이유는 없었지만 선생님들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보다 업체 바꾸는 게 더 편하고 쉬운 일이니
원장 선생님께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다른 업체를 구해본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도 만약에 했을 만남을 방지하고 흔적을 완전히 지우게 되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람들 소식 궁금하지도 않아서 굳이 수소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지만 연애는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저와 비슷한 연령의 수준도 비슷한 남자를 만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남자와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앞서 겪었던 일로 인해서 시댁의 상황이 어떻고 또 시부모님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이든 말도 안 되는 억지에 제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애초에 결혼이라는 게 누가 누구에게 숙이고 밑지고 들어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는 거지. 저에게 늦었던 첫 연애는 실패했지만 이 일을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올해이든 내년이든 좋은 일이 생기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다음 사연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